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멍인데 실수라고요. 조교가 대대장 조카라니까 다들 입 닫았답니다. 그놈 하나 감싸려다 내 손녀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인 폭행입니까? 내가 이 군복 벗은 지 30년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입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이 부대는 내가 조사합니다. 그날 그는 다시 군번줄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던 전설의 작전 조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그 마지막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봉화의 작은 마을, 해가 채 뜨기 전 새벽 5시, 78세 백문식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죠. 세수를 하고 군용 운동화 끈을 매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인의 몸짓이 남아있거든요. 문식은 과거 707 특임단 작전조교 출신입니다. 그때 별명이 백저승사자였죠. 적의 목을 조이는 손길이 귀신같이 빨랐고 한번 노려보면 신병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북한 공작원 색출 작전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폐지를 줍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듭니다. 쓸고 또 쓸고 낙엽 하나까지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이 마치 부대 내무반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식은 청소를 하면서 과거를 떠올렸죠.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때,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문식의 한마디에 수백 명의 신병들이 일제히 엎드려 뻗쳐를 했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 공국을 끓입니다. 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문식은 국을 젓다가 문득 멈춥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죠.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상철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김상철은 문식의 전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작전에 나갔던 동료였죠. 하지만 한 번의 작전에서 김상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추적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고 김상철은 문식을 구하려다 적의 총에 맞았거든요. 문식은 그때 김상철의 군번줄을 주워 가슴에 품었죠. 상철아, 미안하다.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문식은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자신이 먼저 나갔어야 했는데 김상철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 죄책감 때문에 문식은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녀 백소은의 졸업사진도 있습니다. 22살인 소은은 문식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소은을 문식이 키웠죠. 대학을 졸업하고 의무부사관으로 입대했습니다. 지금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소은이 입대하기 전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소은의 눈빛이 반짝였죠. 문식은 아무 말 없이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소은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말렸어야 했나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소은은 영상통화로 문식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서투르게 다루는 문식이지만 손녀를 보기 위해 열심히 배웠죠. 화면 속 소은은 언제나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문식은 느낍니다. 소은의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도 그랬습니다. 소은의 얼굴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웃음도 어색했습니다.
문식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죠. 할아버지, 나 요즘 조교한테 자꾸 장난 아닌 장난당해요. 그래도 참아야겠죠? 소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문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장난 아닌 장난이라는 말에 문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응, 참아야지.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할아버지도 그랬어. 문식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난 후 문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소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문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이 하나 들어 있었죠. 30년 전 전역할 때 반납하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다. 전사한 전후 김상철의 것이었거든요. 문식은 그 군번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김상철,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손녀가 군대에서 고생한다는데. 문식은 군번줄을 목에 걸어봤습니다. 30년 전 그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죠.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때, 때로는 너무 가혹했던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야만 했던 것 같기도 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문식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군복을 입은 어린 소은이 나타났죠. 소은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상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문식은 다시 일어나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마당을 쓸면서도 공국을 끓이면서도 계속 소은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문식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유선 전화기에서 나는 딸랑딸랑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득 메웠죠. 문식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소은에게서 온 전화일까 싶어서였거든요. 백문식 어르신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지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죠. 문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제1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 담당자입니다. 백소은 2등병의 보호자시죠? 문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문식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훈련 도중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 후송 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말했죠. 하지만 문식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다쳤다면 굳이 보호자에게까지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를 다쳤나요? 얼마나 심한가요? 갈비뼈 쪽에 타박상이 있고 얼굴에도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벼운 부상이니까 걱정 마세요. 문식은 더 묻고 싶었지만 담당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문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30년을 보낸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은이 입원한 군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문식은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으로 보이는 젊은 여군이 문식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백소은 이등병의 가족분이세요? 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군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저는 소은이와 같은 생활관에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민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휴대폰을 꺼내 문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들어 있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소은의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시퍼렇게 든 멍 갈비뼈 보호붕대,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감고 누운 손녀의 모습을 본 순간 문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가요? 김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78년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모습의 손녀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멍은 명백히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과거 백저승사자였던 그의 본성이 깨어나고 있었죠. 김민지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교가 소은이를 자꾸 괴롭혔어요. 매일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혹하게 대했거든요. 그날도 소은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김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죠. 문식은 김민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날 밤 점호때였어요. 소은이가 침구 정리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조교가 소은이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활관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소은이가 비명을 질렀거든요. 문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민지는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가 나가보니까 소은이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어요. 조교는 실수로 밀었는데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했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문식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손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전우를 잃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다들 무서워해요. 그 조교가 워낙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조교가 부대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어요. 김민지의 마지막 말에 문식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권력과 연줄, 그리고 은폐. 군대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이 자신의 손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고마워요. 용기 내어 말해줘서. 문식은 김민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지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문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주머니 속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김상철,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 문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살던 늙은 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문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민지가 보여준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손녀의 시퍼런 멍 자국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문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수첩에는 30년 전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번호였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문식은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강수,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 고문으로 있는 옛 부하였거든요. 새벽 5시
문식은 이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군인 출신답게 이강수는 바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강수야, 나다. 백문식. 아, 조교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이강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식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손녀가 군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나? 이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문식은 김민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본 사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강수는 문식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깊은 한숨을 쉬었죠. 조교님,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식 민원을 넣으면 손녀분의 복무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가족민원협조 요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교님의 경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죠.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식은 이강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이강수로부터 연락이 왔죠. 그가 확보한 자료들을 보자고 했습니다. 문식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난 이강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문식에게 건넸죠. 조교님, 이것들을 보시면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문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은의 군 병원 진료 기록, 사고 보고서, 생활관 근무일지 등이 들어 있었죠. 문식은 차근차근 자료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늑골 염자, 안면부 혈종 등 단순한 넘어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환자의 상처 패턴이 일반적인 낙상과는 다름.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환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함. 사고 보고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조교의 진술에 따르면 피교육생이 침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교육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넘어졌다고 되어 있었죠. 심지어 보고서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해에 가까운 사고로 판단됨. 피교육생의 정신적 문제 가능성 검토 필요. 문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시도였거든요.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교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강수가 꺼낸 또 다른 서류에는 해당 조교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호, 나이는 28. 그런데 그의 인사기록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문식의 눈을 사로잡았죠. 부대장과 인척 관계로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함. 문식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권력과 연줄로 보호받는 가해자, 그리고 희생양이 된 손녀.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강수, 이 자료들 복사본을 더 만들 수 있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교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그 부대로 달려가서 박민호의 목을 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더 확실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이 말입니다. 옛날처럼 주먹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문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걸어보는 군번줄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김상철,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이야. 문식은 옛 작전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또박또박 적었죠. 작전명 소은. 이강수는 문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용하던 늙은 조교가 다시 백저승사자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였죠. 조교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문식은 자료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30년 전 작전을 떠날 때와 똑같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문식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늙은 손가락으로 서투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인터넷을 뒤졌죠. 소은이 있는 제17 보병사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공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제17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예비역군 간부 초청 간담회.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문식은 즉시 전화를 걸었죠. 담당자에게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고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작전 조교이셨다고요? 국가유공자이시군요. 물론 환영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갑자기 정중해졌습니다. 특전사 출신에다 국가유공자라는 말에 태도가 바뀐 것이죠. 문식은 내심 씁쓸했지만 이런 권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간담회 당일 문식은 30년 만에 정복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죠. 거울을 보니 과거의 백저승사자가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문식을 본 경비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위엄이 느껴졌거든요. 경비병들은 자연스럽게 경례를 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백문식 원사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의 외침에 부대 관계자들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대장인 김대령도 있었죠. 김대령은 문식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전사 선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대령과 악수를 나누는 문식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김대령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은이 훈련받았을 생활관도 보였고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도도 눈에 들어왔죠.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고 부대장은 부대의 현황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식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간담회 중간에 문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신병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답변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도 훈련 중 넘어져서 다친 신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문식의 질문에 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부대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문식은 개별적으로 부대장과 만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부대장은 거부할 수 없었죠. 국가유공자에다 특전사 선배였으니까요. 부대장 사무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문식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대령, 내 손녀 백소은에 대해 알고 있나?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아, 그 신병 말씀이시군요. 훈련 중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문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한 사고치고는 상처가 심하던데요. 그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나도 30년을 군대에서 보냈소. 단순한 넘어짐과 외부 충격의 차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문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강수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이것들을 한번 보시오. 부대장은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은밀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 박민호 조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부대장과 인척 관계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문식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그게 먼 친척이긴 하지만 먼 친척이면 폭행을 해도 되는 건가? 폭행이라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부대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식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했죠. 그럼 손녀의 교육일지를 보여주시오.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소. 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소은의 교육일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은이 반복 지시에 불응하며 훈련에 방해됨이라는 기술이 있었죠. 문식은 그것을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군. 내 손녀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했다는 말인가?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호 조교가 들어왔죠. 부대장이 미리 불러놓았던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는 문식을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식은 박민호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28살의 젊은 조교였죠. 체격도 좋고 키도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여자 신병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민호 조교군. 네. 내 손녀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설명해 보시오. 박민호는 부대장을 힐끗 쳐다본 후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훈련시켰죠. 그런데 왜 유독 내 손녀만 다쳤나? 그건 원래 초반에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울고 그러는 친구도 있고요. 박민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식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읽을 수 있었죠. 문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민호에게 다가갔죠. 박민호가 문식보다 훨씬 컸지만 이상하게도 작아 보였습니다. 젊은이,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오. 내 손녀에게 다시 손 떼면 그때는 내가 직접 상대하겠소. 문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부대를 나선 문식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대장과 박민호의 반응을 보니 이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문식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인들을 찾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문식은 김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준 번호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죠. 소은이 할아버지입니다.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 후 김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문식은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민지는 한층 더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할아버지, 혹시 부대에 다녀오셨나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민호 조교가 갑자기 우리를 하나씩 불러서 신문하고 있어요. 소은이 사건에 대해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묻고 있거든요. 문식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대를 방문한 후 그들이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죠.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다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대요. 저도 사실 무서워요. 김민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대신 다른 목격자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김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소은이가 당하는 걸 봤대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죠? 박민호 조교가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협박했거든요. 입을 열면 훈련 낙오시키겠다고 했대요. 문식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연락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그 친구가 저와 말도 안 하거든요. 박민호 조교가 우리끼리 접촉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문식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할아버지, 혹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저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식은 이강수가 말했던 군인권센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나요? 밤 10시 30분쯤이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조금 지나서였거든요. 생활관에 감시 카메라는 없나요? 복도에는 있지만 그 부분은 사각지대예요. 일부러 그곳에서 한 것 같아요. 김민지의 말에 문식은 박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야겠군요. 문식은 김민지와 헤어진 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은이 있는 군 병원으로 다시 향했죠. 이번에는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신청하니 병원 측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실에서 만난 소은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복을 입고 온 문식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할아버지, 왜 그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소은아,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니?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죠? 소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식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니? 소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용기를 냈죠. 박민호 조교가 저만 계속 괴롭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혹하게 대했거든요. 그날도 침구 정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죠. 그때 갈비뼈가 아팠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식은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니? 조교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눈 주위에 멍이 든 거예요. 문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봤니? 김민지랑 박혜진이 봤어요. 하지만 박혜진은 무서워서 모른 척 했어요. 왜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니? 박민호 조교가 협박했어요. 말하면 훈련에서 낙오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창피했어요.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창피할 일은 없다.
잘못한 건 그 조교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박민호가 따라 들어온 것이죠. 문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박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상당한 부하를 문병 왔습니다. 하지만 문식은 박민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은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죠. 문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병은 다음에 하시오. 지금은 가족과 면회 중이니까. 하지만 나가시오. 문식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죠. 소은이 문식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자꾸 와서 저를 감시해요. 무서워요. 문식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소은아,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해결해 줄게. 조금만 참아. 어떻게요? 문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소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전우의 군번줄이야. 그 친구는 동료를 지키려다가 죽었거든. 이제 할아버지가 널 지킬 차례야. 소은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할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문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가 소은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문식은 즉시 이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수야, 군인권센터 자문위원과 연결해 줄 수 있나? 무슨 일이신가요, 조교님? 문식은 소은과의 면담 내용과 박민호의 감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강수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죠.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은폐입니다. 군인권센터 김정훈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틀 후 문식은 서울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군 인권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문식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김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부대장과 조교의 연결고리 때문에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방부군 인권실태보고 간담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게 어떨까요? 문식은 망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소은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식은 김 변호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은에게 군 복무 중 정신과 진단으로 의가사 전역 통보가 떨어진 것이죠. 문식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소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전역 통보서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정신병자래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식은 통보서를 받아 읽어봤죠. 그 안에는 피해 망상 및 허위 진술 반복으로 인한 부적응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은아, 이건 그들의 마지막 수단이야.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걸 막으려는 거지. 하지만 이제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정신병자의 말이라고 하면. 소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식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죠. 할아버지가 믿어.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날 밤 문식은 다시 한번 옛 작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만큼 이제 자신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문식은 김민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박혜진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김민지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문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김민지의 도움으로 박혜진과 몰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난 박혜진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박민호 조교님이 그러는데. 혜진아, 나를 봐. 문식은 박혜진의 어깨를 가만히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줘. 소은이를 위해서. 박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박민호 조교가 소은이를 벽에 밀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소은이가 벽에 부딪히면서 아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조교가 화를 내면서 소은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문식은 마침내 직접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박민호 조교가 저를 훈련해서 낙오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문식은 박혜진에게서 받은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 변호사에게 전달했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국방부군 인권 실태 보고 간담회 당일 문식은 다시 정복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모든 훈장을 달았고 목에는 김상철의 군번줄을 걸었죠. 거울을 보니 30년 전의 백저승사자가 완전히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간담회장에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각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기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문식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죠.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문식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고 문식이 손을 들었죠.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사회자는 문식의 화려한 정복 차림과 훈장들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문식은 천천히 일어났죠. 707특임단 출신 백문식 원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거든요. 30년 전 나는 전우를 살리기 위해 기관총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내 손녀의 명예를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문식의 목소리는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죠. 소은이 당한 일, 부대의 은폐 시도, 그리고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회장은 점점 술렁였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문식의 증언이 끝났을 때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입니까? 문식의 마지막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회장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문식에게 몰려들었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문식은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셨습니까? 군대는 국민의 아들, 딸을 맡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부대 측에서는 정신과 진단을 이유로 전역 처리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입을 막으려는 비겁한 짓이죠. 문식의 단호한 답변에 기자들은 더욱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식은 핵심만 간단히 답변하고 자리를 떴죠. 간담회 소식은 그날 저녁 뉴스의 톱기사가 되었습니다. 특전사 출신 할아버지, 손녀군 가혹행위 폭로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했죠.
인터넷에는 문식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할아버지시네요.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손녀분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문식은 인터넷 댓글보다는 실질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죠. 백원사님,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문식은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장관실에서 만난 국방부 장관은 진지한 표정이었죠. 원사님, 어제 간담회에서 제기하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문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군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17보병사단의 군수사기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부대장 김대령과 박민호 조교는 긴급히 소환되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박민호가 다른 신병들도 괴롭혔다는 증언들이 쏟아진 것이죠. 김민지와 박혜진도 용기를 내어 정식으로 증언했습니다. 박민호 조교는 평소에도 여군들을 차별적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말대꾸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 가혹하게 처벌했어요. 소은이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당했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민호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신병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부대장과의 인척 관계 때문에 계속 묵인되어 왔던 것이죠.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민호는 부하 가혹행위 및 증거 인멸 시도로 중징계를 받았고 부대장 김대령은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방조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은의 전역 처분이 무효화된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소은은 원래대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식이 병원을 찾았을 때 소은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문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죠. 할아버지, 저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하나요? 무서워요. 문식은 소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소은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군대를 그만둬도 되고 계속해도 돼.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소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저는 계속할래요. 하지만 다른 부대로 전속하고 싶어요. 왜? 제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포기할 것 같아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문식은 손녀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며칠 후 소은은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들은 소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각별히 신경 써주겠다고 약속했죠. 전속 가기 전날 소은이 문식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드리고 싶어요. 소은이 내민 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군번줄이었습니다. 문식은 깜짝 놀랐죠. 이건 뭐니? 할아버지 전우분의 군번줄을 보고 만들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거든요. 문식은 감격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뜻을 이어받으려 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럼 우리 서로 바꿔 찾아. 문식은 김상철의 군번줄을 소은에게 건네고
소은이 만든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의 군번줄을 차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게요. 그날 밤 문식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손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가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거든요. 소은이 새로운 부대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식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죠.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군 관련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군인권센터에서 보내오는 소식지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소은의 모습은 한층 밝아 보였죠. 새로운 부대에서의 생활이 순조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부대는 정말 좋아요. 선배들도 친절하고 조교님들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다행이다. 그런데 넌 어때? 마음은 괜찮니?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군번줄을 보면 용기가 나요. 소은이 목에 걸고 있는 김상철의 군번줄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문식은 뭉클했죠. 상철이가 널 지켜주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새로 들어온 후배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신고하라고요. 문식은 손녀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피해자에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변신한 것이죠.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앞장서는구나. 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예요. 통화를 마친 후 문식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죠. 몇 달 전만 해도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식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군인권센터의 김정훈 변호사였죠. 원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센터에서 강연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네, 군 인권 관련 세미나인데 원사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문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말주변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은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거든요. 일주일 후 문식은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대부분 젊은 대학생들과 군 관련 종사자들이었죠. 문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문식입니다. 문식은 자신의 군 경력부터 시작해서 소은의 일까지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로서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조교를 직접 혼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청중들은 문식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대생이 질문했습니다. 원사님,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신가요? 조용히 사시다가 이런 큰 일에 휘말리게 되셔서요. 문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할 일을 찾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알게 되었거든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문식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문식은 이강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교님, 박민호 조교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중징계로 전역 처리되었고 부대장도 예편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에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었어요. 문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소은이 휴가를 나와 고향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는 한층 성숙해 보였죠. 문식과 함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부대에 변화가 많아요. 인권 교육도 자주 하고 신고 시스템도 투명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제 사건이 알려진 후로 다른 부대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 소은은 목에서 군번줄을 풀어 문식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걸 돌려드릴게요. 왜? 내가 계속 차고 있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만든 군번줄로 충분해요. 이건 할아버지가 차셔야 해요. 문식은 김상철의 군번줄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은이 만든 군번줄도 함께 걸었죠. 그럼 우리 둘 다 차자. 해가 질 무렵 할아버지와 손녀는 정자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목에는 각각의 군번줄이 걸려 있었죠. 하나는 과거의 전우를 기리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의 희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낸 거 맞죠? 그래, 해냈다. 그날 이후 조용한 시골 마을 정자에는 매일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와 22세의 손녀가 서로 다른 군번줄을 차고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앉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듬직하다. 군번줄은 이제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고 정의를 향한 의지였으며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보람을 느끼고 계신가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